자, 선생님이랑 리딩 마스터 수능 실전 7강 같이 이제 내용 설명 먼저 해볼 건데, 일단은 오늘 1번부터 들어가서 같이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 글의 주제는 칼슘 섭취의 중요성의 권장량인데, 사실 이 지문은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면 주제는 일단은 6번 문장인데 1번 문장에서부터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오늘 내용 설명이 중점이니까 우리 요거 뒷페이지 넘어가서 한글 해석 보면서 먼저 같이 선생님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면, 자, 칼슘은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이 50% 이상에 달하는 아시아 여성들이 한 사람이 원래 먹어야 되는 칼슘의 권장량보다 덜 섭취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일일 권장량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칼슘의 양인데,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칼슘의 양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유 2컵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멸치나 치즈를 잘 안 먹어서 그 권장량보다 사실 절반밖에 못 먹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문장에 같이 보면 그 유제품은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 그것은 아까 말했던 칼슘을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칼슘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유제품이고, 그 유제품에 해당하는 게 저지방 요구르트 한 통, 그리고 고칼슘 우유 300ml면 권장량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일 권장량은 700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1000mg 정도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이 이 수치를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보면 하지만 이라고 나오면서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란 어렵대. 그러면 여기서 권장량에서 700에서 1000 이상 더 먹기가 사실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성인들은 1000 이상 먹어도 괜찮대. 근데 언제까지 괜찮냐면 하루에 2000mg.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이 보통 먹는 양은 1000에서 700에서 1000mg 정도가 권장량이고, 그 이상 2000까지 먹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대. 근데 여기서 보면 2000g 더 이상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한다, 그쵸? 여기까지는 안전한데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긴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면, 혈액 속에서 높아진 칼슘 농도는 신장 기능, 즉 콩팥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른 무기질들의 흡수 저하, 그러니까 무기질이라는 건 비타민을 얘기한다, 그치? 그럼 비타민의 흡수 저하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대. 결국에 2000mg 이상의 칼슘은 부정적인 의미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그치? 근데 여기서 5번 문장에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칼슘 농도에 대한 장점을 다시 얘기해줘. 그럼 여기서 보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에는 그러나를 통해서 정말 칼슘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칼슘 농도는 대장암에 걸릴 위험성을 줄여준다. 결국에 칼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그래서 보면 6번 문장에 따라서 매일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대. 그러니까 권장이라는 말은 하길 원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보면은 매일 충분한 칼슘, 아까 얘기했던 1000mg 이상의 칼슘을 매일 섭취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글에서 보면 필자의 주장은 6번 문제거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칼슘 섭취의 중요성, 그러니까 칼슘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은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지문 쌤이랑 다시 들어가서 해볼 건데, 자, 2번 문제 들어가 보면 기자에게 필요한 수학적 능력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문도 사실 크게 주제는 어렵지 않거든. 보면 이 글의 주제도 쌤이랑 요거 해석본 보고 같이 오늘 정리할 건데, 일단은 이 글의 주제는 1번 문장이야. 보면 오늘날의 기자에게 있어서 대차 대조표의 형태이든 혹은 통계 자료 한 묶음의 형태이든 통계 자료와 수치는 필수적인 업무의 일부래.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냐면, 자, 기자에게 있어서 통계 자료와 수치는 필수적이래.
그래서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가서 보면 대차 대조표는 회사의 가계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돈을 썼고 돈을 들어왔고 이런 회계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계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프, 표를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자는 TV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단순히 그것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를 다루는 표나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들의 당연한 업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야. 그래서 보면은 이번 문장에 보면 많은 기자가 수학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채식주의자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과 같은 생활 양식의 선택인 마냥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수학을 못한대. 근데 이게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필자는 이런 숫자를 다루는 표나 통계 자료를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근데 이 기자들은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히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떳떳하게 생각하는 거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좋다고 나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당연히 나는 커피를 못 마셔 와 같이 당당하게 말하면 그거는 사실 올바른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거를 당연히 개성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커피를 안 마시는 것과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장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역량이 다른 곳에 있어서 기자로 일하고 있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자, 근데 5번 문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통계학자나 회계사, 결국에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했던 대차 대조표나 통계 자료의 한 묶음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다루면 사실은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학자나 회계사가 보고서를 읽고 우리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실망한다고. 즉 비웃는다는 말이 비웃을 수 있다는 말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걸 뜻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비웃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이런 통계학자나 회계사랑 기자랑 사실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 통계학자들처럼 기자도 당연히 이 기본적인 표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으며 통계의 기본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래. 그러므로 당연히 이제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기자는 뭘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표. 그리고 통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 기자의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문장은 몇 번째냐면 1번 문장이고 그 이후에 2번, 3번, 4번, 5번 문장이 이 필자의 의견을 이제 밑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제가 1번 문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요약해서 순서대로 어떤 말을 더 해야 할지 나오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쌤이랑 그 다음 문제 지문 또 볼 건데, 자, 3번 지문을 보면 과학적 진보에서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학적 진보에서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말만 들으면 사실 이 지문이 한글이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 요것도 선생님이랑 한글 지문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쌤이랑 같이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자, 과학적 진보의 파생적이고 협력적인 특성을 더 강조하는 문화와 더불어인데, 여기서 보면 과학적 진보는 과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의 성장. 그리고 파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의 연구가 다른 연구로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인터넷이 원래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치?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 인터넷을 뭐 보는 데 써? 유튜브를 보는 데까지 우리가 발전해서 쓰고 있다. 그치? 그리고 이게 또 발전해서 결국에는 AI 산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결국에 있잖아. 군사적 목적으로 생겼던 인터넷이 정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또 발전되고 있는 게 파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가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해. 그리고 그것과 또 협력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코로나 백신이 생겼을 때 이 백신을 한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함께 힘을 맞춰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거거든. 이게 과학의 협력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생적이고 협력적으로 함께 힘을 합치는 특성을 더 강조하는 문화와 더불어서 추가적이라는 말이죠. 더불어서는 그리고 과잉 경쟁적 행동,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게 경쟁하는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뭘 부추기냐면 이거는 1등만 잘 나기를 부추기는 이런 문화와 명망 있는 연구자의 추종에 대한 강조를 줄이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명망 있는 연구자에 대한 추종이라는 거 결국에 유명한 사람 너네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건 옛날에라고 얘기하면 뭐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만의 의견을 중요하게 하고 정말 신인 가성장하고 있는 이런 과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과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줄이면 이라는 거야. 결국에 여기서 1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경쟁하고 1등만 추구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파생적이고 함께 힘을 합치는 협력적인 문화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필자의 주장은 뭐냐면 같이 힘을 합치고 하나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파생적이고 협력적인 과학적 특성을 더 강조하고 경쟁하고 1등만 중요시하는 문화를 더 등한시, 더 낮추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보면 그거의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 이 진화생물학자의 대학교 연구원이 이 사람의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산란계 생산성 향상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결국에 이게 뭐냐면 닭인데 알을 잘 낳는 닭을 우리가 찾는 거야. 그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결국에 알을 잘 낳으면 번식을 잘한다. 그치? 그럼 새끼를 잘 낳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각 집단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암탉을 선발하는 접근 방식. 결국에는 1등만 찾는 연구야. 그럼 이거는 아까 필자가 좋다고 얘기했어? 안 좋다고 얘기했어? 보면은 줄여라.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1등만 강조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했는 같은 말이야. 그치?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와 그거와 비교하는 집단을 선발하는 방법이래. 결국에 알을 전체적으로 잘 낳는 그룹, 집단을 찾는 문화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교하는 게 1등만 찾는 연구랑 힘을 합쳐서 1등 팀을 찾는 연구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팀은 협력을 강조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1등은 경쟁을 강조하는 거네.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필자는 협력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 연구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뒷받침이 되겠어? 즉 팀. 협력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뒷받침이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4번 문장에 예상외로 후자의 접근 방식이라는 건 결국에 집단을 선발하는 방법이다. 그치? 그러니까 협력하는 팀을 찾는 방식이야. 이게 더 어땠다고 얘기해? 당연히 필자의 주장과 같으려면 더 성공적이고 좋다라고 얘기해. 그 이유는 성공적인 집단에 대해 속한 개체가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대. 결국에는 이 협력을 가장 잘하는 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그 옆에 사람들을 보고 힘내는 걸 같이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알을 잘 낳는 암탉들이 있는데 그 닭을 보고 새로운 닭이 이걸 배워서 모두가 더 잘 되게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다. 그쵸?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했대. 그리고 이 행복한 암탉일수록 더 많은 알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결국에는 1등 팀보다 협력하는 팀을 찾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근데 이거와 반대로 5번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수한 암탉들만 모아서 한 집단으로 편성했대. 1등하는 암탉들만 3마리 정도 모아서 한 집단으로 했는데 생산성이 내려갔다. 그치? 왜? 결국에 이 안에서도 1등하는 그 암탉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내려갔대. 그리고 실험이 끝날 무렵에 이 3마리 암탉을 제외한 모든 암탉, 그러니까 제일 잘 알을 낳는 암탉을 제외한 모든 암탉들이 결국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결과를 설명하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청중에 있던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 결국에 저기 우리 학과가 어떤지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1등만 하는 이 문화가 우리 속에서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반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예시를 든 거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각자의 학과에서 비슷한 닭들을 알고 있대. 결국에 협력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필자의 주장은 이 지문은 몇 번 문장이냐면 똑같이 1번 문장이거든. 그래서 1번 문장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과학적 진보의 파생적이고 협력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협력을 강조하고 한 연구가 다른 연구에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를 얘기하고 그거를 더 강조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결국에 협력을 더 강조한다는 의미고 과잉 경쟁적 행동에 대한 보상과 명망 있는 연구자 추종에 대한 강조를 줄이면이라는 건 경쟁하고 1등 그리고 유명한 사람만 추종하는 따르는 그런 문화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 그렇게 했을 때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에 협력을 해야 한다. 협력을 하면은 더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주제야. 그래서 4번으로 쌤이랑 넘어가 볼 건데 일단은 선생님 필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글씨를 잘 알아보기는 어려울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해주고자 하는 거 뭐냐면 결국에 내신에서는 지문이 다 정해져 있고 지문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에서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니네가 단어를 외우고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순서 삽입 문제랑 그 다음에 주제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반드시 내용 숙지를 먼저 하고 쌤이 이해한 이 한글에서 세세한 단어들을 꼭 익히고 혼자 스스로 한 3번 정도 내용을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쌤이랑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4번에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관료제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치?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다시 그 내용 안에 들어가기 전에 관료제라는 게 뭐라고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거냐면 결국에는 공무원식 일처리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로운 회사나 스타트업에서 많이 보이는 뭐 그룹별 활동이나 니네가 하는 이런 팀플로 협력하는 문화가 아니고 이 공무원식이라는 거 짜여진 거야. 결국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있겠지? 그럼 담임 선생님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년 부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아. 서류를 작성하지? 그럼 이 부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고 그 다음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는 체계적인 업무
우리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일이 짜여져 있고 규칙이 짜여져 있고 시스템이 다 짜여져 있는 업무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일터가 어디냐면 교육청, 시청, 너네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리고 학교, 그리고 경찰서, 법원, 요렇게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런 업무를 생각해보면 일이 다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업무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행도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쌤이랑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그냥 현대사회 1번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동시대의 삶의 크기와 복잡성에 매우 깊이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인지 쌤이랑 정리를 해볼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의 능력으로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서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100% 모든 게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지금 주시는 부모님의 도움과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원과 그 다음에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의 요건들,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도와주는 그 여건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에 1번 문장 다시 정리를 해주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와 주변의 환경과 그 다음에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관료제라고 하는 조직에 합리화된 형태가 결국에 선생님이 아까 관료제가 뭔지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짜여진 관계라는 거지. 하나 일을 해결하려면 그 안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 그 형태가 마침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전통을 대체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짜여진 결과적으로 업무 체계나 이런 조직들이 옛날에 왕 그리고 생각해보면 신분제도를 대체했다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그리고 그 관료제에 대해서 규칙, 규율, 그리고 권위, 관료제는 짜여진 대로 그리고 규칙이랑 규율이 명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계급이 명확한 그 위계 질서에 근거한 관료제라는 걸 얘기한다. 그치? 그 관료제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다룬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개인의 환경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상황도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요거보다는 보편적인 규칙들, 정해놓은 규칙들에 다 따라서 기능한다. 그쵸?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선생님 예시 하나 들어보면 자, 지각을 3번 하면 우리가 학원에서 옐로카드를 받는다. 그치? 근데 니네가 진짜 이 지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 차가 너무 막혔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몸이 너무 아팠어. 근데 이 관료제라는 걸 이런 너네의 개인적인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니네가 아파도 힘든 일이 있어도 무조건 3번 지각하면 옐로카드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규칙에만 연연해서 기능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 3번 문장에서는 관료제에 대해서 장점이 얘기하는데 관료제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래. 당연히 너 3번 지각 딱딱딱 옐로카드. 너 숙제 3번 안 해왔어 딱딱딱 옐로카드라고 하면 그 규칙에 맞춰서 가장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니네를 제일 잘 통제하는 방법이 되겠지. 근데 5번 문장에서 다시 얘기하는 게 그러나 관료제는 그 자체의 문제점을 만들어낸대. 자 그럼 관료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4번에서 5번 문장으로 갈 때
그러나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색깔이 바뀌었네. 그치?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다. 그치? 만들어내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객관적인 규칙들을 분별 없이 적용하게 되는 경향이래.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지각 3번 하면 무조건 옐로우 카드. 니네가 아파도 힘들어도 이런 걸 다 이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규칙대로만 적용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번 문장에 그래서라고 하면서 5번 문장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그치? 그래서라고 보면 일부 사람들은 관료제가 사실 통제 불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봐봐. 너네가 생각해도 너네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필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무조건 다 옐로우 카드를 줘버리고 무조건 레드 카드를 줘버리면 니네가 그걸 받아들일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항의를 하고 더 문제가 많이 생길까. 그치? 당연히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거잖아. 그래서 다시 여기서 통제 불능이라고 그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7번 문장에서 이 관료주의적 권위 결국에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계속 한 예시대로 하면 지각 탁탁탁 3번에서 옐로우 카드 주고 이렇게 정말 정해진 규칙대로만 하는 이 관료주의적 권위가 그러니까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같은 단어다. 그치? 이 관료제랑 관료주의적 권위는 같은 단어를 패러프레이즈 한 거야. 그럼 이 권위가 비민주적이래.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치? 그럼 부정적인 의미네. 그리고 비민주적이고 규칙들에 대한 맹목적이래.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니까 사실 좋지 않은 거죠. 고수는 이런 것들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한대. 정확한 조치를 방해한대.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너네한테 지각을 3번 하면 옐로우 카드를 주는 이유는 뭐야? 원래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부를 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게 하는 거지. 근데 무조건적으로 선생님이 옐로우 카드를 줘버리고 벌점을 주면 여기에 대해서 너네의 참여도를 높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불만이 많아지고 하기 싫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정확한 조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조치를 방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글의 주제는 관료제에 대해서 영향을 얘기하고 정확히 5번 문장에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이 글의 핵심어는 뭐냐면 관료제야. 그리고 주제는 현대사회에서의 관료제의 영향 그리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에서 4번은 관료제 그리고 관료제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5번 문장부터는 이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5번 문장에서 색깔이 바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다음 질문 할 건데 5번은 요거 도표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할 건데 6번은 문해력의 중요성과 과학의 희소성인데 이 글의 주제는 몇 번 문장이냐면 7번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7번 같이 별표하면 쌤이랑 다시 같이 정리 1번 문장부터 들어가 볼 건데 자, 1번 문장에 과학자들처럼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래. 결국에 니네가 글을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태어난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래.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공부를 하고 또 한글을 배우고 글씨 쓰기를 하고 한다. 그쵸?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2번 문장에서는 1번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말을 하는데 이런 과학처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가장 분명하게 성숙하게 타고난 인지 기법이 아니래. 결국에는 태어나면서 생긴 게 절대 아니고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1번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거 결국이 같은 말인 걸 볼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과학 말고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어떤 지적 기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필자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단지 수년간의 노력과 교육뿐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건 이 노력과 교육뿐이라는 건 결국에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집에서 글을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 얘기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쓰고 읽을 수 있는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래. 그러니까 글을 배우고 땡이 아니라 글을 배우고 읽을 뭐가 있어야 돼? 읽어볼 책이 있어야 돼. 그리고 써볼 자료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해석할 어떤 문제들이 있어야 된다. 그치? 문제집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사실은 어디서만 일어나냐면 결국에 이게 밑에 보면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에서만 있다는 거야. 그치? 왜냐면 생각해보면 책도 돈, 문제집도 돈, 이렇게 쓸 자료들도 사실은 다 돈이니까. 그쵸? 그래서 5번의 문장에서 보면 한 아동의 삶,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인쇄 자료, 책, 그리고 학교 교육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나 그리고 문제집들이 있겠지? 이런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은 독특하게 현대적 현상이래. 결국에 책이나 자료가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글을 보고 글을 읽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책과 고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게 현대적인 현상이래. 그래서 6번 문장에 보면 그것들이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부유한 나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 이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제공된 나라에서만 국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한되어 있다는 거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야. 10개 중에서 한두 개만 가능하다는 거다. 그치? 모든 나라들한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7번 문장이 이 글의 주제인데 결국에 우리가 과학이 이 나라에서 인류 역사에서 드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과학 발전이 인류 역사에서 드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의존하는 부자연스러운 인지적 성취, 결국에는 여기서 뭐냐면 읽고 쓰는 그 능력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매우 드물었대. 결국에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이 덜했기 때문이래. 그래서 보면은 8번 문장에 대부분의 문화는 쓰기 체계, 결국에 말을 읽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쓰는 그 체계를 발달시키지 않았고 그 쓰기 체계, 글을 쓰는 걸 채택하는 문화는 극히 일부만이 그런 글을 쓰는 문화 중에 일부만이 상당한 언어 자료를 만들었대. 결국에는 과학 발전을 하려면 뭘 해야 돼?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읽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언어 자료로 발달시켜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뭐라는 거야? 과학의 발전이 되는 건데 이게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유한 나라는 몇 %밖에 없다고? 절반.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글의 주제는 문해력의 중요성. 결국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건 문해력이라는 건 읽고 쓰는 거야. 근데 읽고 쓰는 이 문해력이 중요하고 문해력이 엄청 발달해야 과학도 발달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해력의 중요성과 그 과학의 희소성이라는 건 별로 없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문해력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모든 나라에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도 엄청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이 글의 주제고 주제 문장은 7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6번 같이 정리를 해볼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랑 7번 같이 정리를 해볼 거거든.
이제 7번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볼 건데, 자, 7번의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의 소비 방식과 그 배경인데, 선생님이 조금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현대사회에서는 왜 1번 문장에 나오는 고결한 소비를 외면하게 되는가거든? 그래서 보면 요것도 내용 뒤에 한글 해석 보면서 내용 정리 같이 할 건데, 자, 보면은 1번 내용에서 현대의 청중들이 고결한 소비를 위한 기회를 외면한 가능성이 있는 한 이유가 있는데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결한 소비가 뭐냐면 착한 소비야. 그래서 보면은 그 착한 소비 들어봤어?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 커피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그 케냐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정당한 이제 노동 비용을 제공하는 그런 공정무역 커피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커피를 찾아서 사 먹는 걸 고결한 소비라고 하고, 또 예시로는 친환경 제품, 플라스틱이 없는 그 종이로 만든 제품, 종이 빨대 같은 거죠. 종이 빨대 같은 게 다 고결한 소비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알고도 잘 안 한대. 그 이유가 뭐냐면 지쳐버렸기 때문이래. 너무 피곤하대. 그래서 너네도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공부하고 나면 이런 걸 할 그런 여유조차 없어서 프랜차이즈 커피를 사 먹거나 그냥 패스트푸드 플라스틱 컵이나 페트병을 그냥 쓰는 거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 문장에 보면 현대의 업무는 참여자에게 극도로 힘든 양의 일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거든. 너무 맞아. 너무 피곤하고 요즘 일이나 공부가 얼마나 빡센지는 다들 알죠. 그래서 회사든 학교든 선생님이든 너네들이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세특도 쓰고 그런 정말 많은 활동들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3번 문장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거나 이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완전 녹초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갈된 상태로 직장에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너네도 집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뭘 하는 거야?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그냥 정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바로 고갈된 상태라는 건 몸도 마음도 다 지친 상태 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요거 밑에 설명해주기 위해서 살짝 지울게요.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4번 문장에 우리가 마음이 내키게 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매우 독특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지쳤을 때 뭐 하고 싶어? 아까 말했던 선생님도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냥 단 거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끌리는 게 정말 특별한 종류의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 여기에 독특한 종류의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고 편하고 자극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5번 문장에 보면 우리는 너무 무정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무정하다는 거는 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MBTI T 성향을 얘기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 5번 문장에서 보면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래서 너무 지치고 또 피곤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너무 무정하게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못한대. 그리고 멀리 떨어진 차농장이나 모카밭 불행한 사람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나 그런 광고 영상을 봐도, 또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아, 힘들구나 하고 채널을 넘기고 광고를 꺼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6번 문장에 보면 우리는 지루함을 너무 많이 견뎌서, 그러니까 일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지루한 걸 다 견딘 거야. 그치? 그래서 너무 그리고 지루한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려운 주제나 그리고 좀 심도 깊은 이야기에 집중하기가 힘들대. 그래서 보면은 학문적으로 미묘한 논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고 심도 깊은, 그러니까 정말 학문적인, 철학적인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인내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뭔가 정치 얘기를 하고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심리학적인 얘기를 해도 나는 그냥 어렵다, 너무 피곤하다, 듣기 싫다, 이렇게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너무 피곤할 때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리고 7번 문장에 보면 우리가 불안한 마음도 크대. 너무 불안해서 우리 마음에 더 진심 어린 부분을 탐구하는 힘을 가지지 못한대. 그래서 항상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잘 때도 시험 잘 칠 수 있을까? 대학 잘 갈 수 있을까? 오늘 친구들이랑 아무 문제가 없었나?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엄청 불안도가 높아지니까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 그 원인에 대해서 고민할 에너지조차 없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요즘 행복해? 또는 요즘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 피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치? 그리고 8번 문장에는 또 여기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지나치게 미워한대. 누구를? 자신을.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싶지 않을 수도 있대. 결국에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스스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 예를 들어서 몸에 나쁜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그냥 하지 않는 것들을 해버리고 결국에 이게 시간이 나아가서 그냥 상한 음식도 먹어버리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바뀐다는 거야? 자기를 혐오하는 그런 행위로 바뀐다는 거다.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 9번 문장에 우리 삶은 의미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에는 너무 의미가 부족할 수 있대.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떻대? 일단은 계속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바빠. 그리고 너무 공허해. 그래서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일만 하거나 정말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 자체에만 하기에는 어렵대. 그래서 보면은 너가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유튜브를 보고 너에 대해서 뭔가를 뭐 정리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들이 나아가서 내가 뭐하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10번 문장에 보면은 자, 직장에서 일어난 것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니네가 살아가면서 또 학교에서 일하면서 선생님 일하면서 그런 일어난 것들의 효과, 결국에 앞에서 말했던 조금 무감정해지고 그리고 공허해지고 이런 것들의 효과래. 그 결국의 결과죠.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지나치게 달고 짜고 산만하고 쉽고 하려 하고 일촉즉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감상적인 것들로 향할 수 있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진짜 딱 시각적으로 재밌고 딱 먹으니까 맛있고 달고 짜고 예쁘고 이런 것만 찾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감상적인 것이라는 말은 감정적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의 배경이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네는 학교 마치고 선생님은 퇴근하고 치킨에 콜라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뽑기 하러 가고 그리고 릴스 보고 이런 게 그냥 재밌고 그냥 맛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결국에는 현대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 글의 주제는 너무 힘들게 한대, 너무 지치게 한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현대는 봐봐, 너무 지치게 만든대. 그래서 우리를 정말 좋은 선택을 할 힘조차 어떻게 한다고? 결국에 좋은 선택이라는 건 고결한 소비죠. 그 착한 소비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게 이 글의 주제야.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쉬운 걸 고르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요 말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들만 선생님 정리를 해줄게요. 자, 1번 문장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요거 형광펜으로 쌤이랑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선생님 보라색 쓸게. 자, 고결한 소비라는 건 아까 말했던 착한 소비, 그러니까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그러니까 동물 복지나 그러니까 동물 실험하지 않은 화장품, 그리고 친환경적인 제품, 요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극도록 힘든 양의 일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일, 결국에는 과로를 의미하는 거야. 자, 3번 문장에 들어갈게. 고갈된 상태. 고갈된 상태라는 거는 에너지 없는 상태. 에너지가 빠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못해서 집에 오면 바로 뭐 하는 거? 누워서 씻지도 못하고 핸드폰만 보다가 잠드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리고 4번 문장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내키게 되는 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마음이 끌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5번에는 감정이입, 무정함이라는 거는 너무 무정하게 되어서는 공감할 수 없대. 공감 못한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T적인 성향을 얘기한다 했지. 자, 6번 문장에 돌아가 보면 6번 문장에 지루함, 그리고 학문적으로 미묘한 논의, 그리고 요런 것들, 학문 지적으로 조심, 요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 하기 싫은 일이죠. 지루한 것들을 해서 결국에 인내심을 얻지 못하는데, 어려운 주제나 진지한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7번 문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7번 문장에 불안, 그리고 진심 어린 부분이라는 건 스스로를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내가 진짜 내 감정을 볼 수 없대. 그러니까 불안해서 진심 어린 부분, 진짜 내 마음 을 볼 수 없다는 거다. 그쵸? 자, 그리고 9번은 의미 부족, 그리고 의미 부족은 뭐냐면 공허함이라는 거야. 진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 그리고 10번 문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쇄는 없앤다는 거거든. 결국에 이거를 보면 없애고 균형을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하면 좋지 않은 거, 치킨 먹어, 다이어트 하다가.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TV나 게임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그리고 자극적인 것이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결국에 요런 지나치게 달고 짜고 산만하고 쉽고 화려하고 일촉즉발적인 게 다 자극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감상적인 거는 감정적인 거, 즉 자극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선생님이 내용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지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8번 같이 이제 선생님이랑 또 볼 건데, 자, 8번은 주제가 소설의 서술자 선택의 중요성인데, 여기서 보면은 서술자보다는 선생님이 이 지문을 분석했을 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화자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는 사람이야. 소설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전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전달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뒤에 넘겨서 선생님 같이 볼 건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이 자신의 소설을 이야기하게끔 선택한 인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결국에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화자는 여러분의 작품의 전반적인 목소리, 그리고 어조, 문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소설에서 누가 이야기하냐는 작품의 전체의 분위기를 만든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 어조, 그리고 문체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소설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소설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말하는가, 그 말하는 사람을 정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문체를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도 말투가 있듯이 글에서도 그 말투 같은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조곤조곤하게 설명하는 사람, 강한, 어투, 사투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 예시 하나 들어주면, 같은 사건이라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직접 얘기하잖아. 화자가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야.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더 감정적이게 되겠지, 내 얘기니까. 그리고 정말 모르는 제3자가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같이 보면, 자, 그것은 또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말해지는가, 어떤 사건들이 강조되거나 덜 강조되는가, 그리고 그 사건들이 그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독자에게 어떻게 걸러지는가를 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결국에 화자는 이야기의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보면 결국에 같은 말이다. 그치? 그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결국에는 그 전달 방식,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사건들이 강조되거나 덜 강조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독자, 즉 읽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에 영향을 끼칠 거래. 결국에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치자. 근데 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선생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감정적이고 또 무서워지겠지. 무섭고 힘들고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요 교통사고를 지켜본 경찰이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사건 보고서나 뉴스에 나온 것처럼 객관적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예시가 나오거든. 그 예시를 보면은 주요 소설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 아이였던 이 사람의 스코트에 의해 이야기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 결국에 앵무새 죽이기에는 스코트라는 사람은 아이야. 그치? 여기서 아이인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순수하고 정말 솔직하게 내용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4번 문장에서 보면 악의가 없으며 결국에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순수.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도 피한대.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사건들의 서술 그 자체와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고 아이니까 판단을 하지 않는데. 미워하지 않고 판단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 앵무새 죽이기에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저 사람은 잘못했거나 그 사람은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주인공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그 사건 자체를 바라봤다는 거고 결국에 전하는 사람이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지. 전하는 사람이 소설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6번 문장에 보면 이 소설은 수지 살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녀의 소설의 첫 문장에서 이미 죽었으며 사후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선언한대.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러블리 본즈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보면은 비교하는 거거든. 앵무새 죽이기랑 러블리 본즈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데 앵무새 죽이기의 화자는 어린아이야. 그리고 이 러블리 본즈는 죽은 소녀가 직접 얘기를 전달하는 거거든.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는 어린아이가 관찰한 거고 앵무새 죽이기는 정말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6번 문장에서는 첫 문장에서 이미 이 주인공인 화자 결국에 말하는 사람이 진짜 죽었고 본인이 그리고 그 사후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쵸? 그럼 사후 세계는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7번 문장에 보면 일단은 고전의 6번 문장에 보면 진짜 죽은 화자가 다시 나오는 경우거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점 자체라서 진짜 독특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소설에서 얘기를 할 때 진짜 살아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극을 전개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이 죽은 사람이라는 이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독특하고 더 새롭게 분위기를 형성하거든. 그래서 보면은 뒤에서 6번 문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같은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이 7번 문장에서 보면 만약에 다른 인물들이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결국에 정말 이 죽은 소녀가 아니라 그 다른 제3자가 설명을 했거나 앵무새 죽이기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설명을 했다면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가진 소설이 되었을 거래. 본질이라는 거는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주제를 가진 소설이 되었을 거라는 거거든. 그래서 8번 문장에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독자들이 어떤 소설에 끌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소설의 시점 때문이래. 결국에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관찰하는 그 보고 있는 시점이
가장 큰 이유인 거야. 그래서 쌤이랑 7번 문장부터 다시 돌아가서 예시를 들면 결국에 이 러블리 본즈에서 수지가 아니라 죽은 수지가 아니라 수지 아빠가 대신 말했다면 정말 사후세계가 아니라 복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게 이 글의 주제고,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주제를 보면 소설의 서술자, 결국에 화자의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몇 번 문장이냐면 아까 쌤이랑 봤던 8번 문장. 내가 상상하건대 독자들이 그토록 빠르게 소설에 끌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야기의 시점, 결국에 화자, 전달자의 그 시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전체적인 주제는 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시점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전체 이야기나 분위기가 다 바뀌고, 결국에는 의미까지 그리고 주제까지 다 바뀌고 본질까지 바뀐대. 그래서 예시로는 앵무새 죽이기는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정말 인간적이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리고 러블리 본즈는 죽은 화자의 시점으로 정말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냈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앵무새 죽이기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너무 무서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러블리 본즈가 사람이 그 죽은 소녀가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정말 잔인한 복수극이 됐을 수가 있다는 게 이 글의 주제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8번이고, 자, 그리고 9번이랑 10번은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랑 정리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읽어볼 거거든. 근데 요거 10번에 선생님 봤을 때 옆에는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10번의 주제가 여기 잘못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민요의 정의와 기억의 중요성이 아까 9번이랑 이 주제가 좀 섞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민요의 정의와 기억의 중요성이 아니라 요거는 지우고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경험을 통한 배움의 중요성, 요렇게 주제를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 가볍게만 잡아주면 주제 문장 6번.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은 리더십에 관한 많은 책들을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지만, 그리고 벗이라고 하면서 진짜 지도자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들, 결국에 도전 과제들을 경험해야 비로소 책임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에는 그 도전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쵸? 그래서 10번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 11번도 한번 읽어보면 될 거라서 쌤이랑 따로 정리하지는 않을게. 그리고 12번을 쌤이랑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12번 문제를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면 잠시만 12번 주제는 TV 프로그램의 시청이 어린아이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또 뒤에 해석본 보고 정리를 할 텐데, 자, 첫 번째 문장 바로 읽어보면 한 연구에서 4살짜리와 5살짜리의 아이들이 가족 시간대 프로그램인 아담 12의 1회 방송분을 시청했다라고 나온다. 그쵸? 그래서 보면 이 글의 주제 문장은 몇 번이냐면 7번 문장이거든. 그래서 요거 먼저 읽어보면 TV 프로그램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과 긍정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억력도 증진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 그 연구들과 TV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줄 건데 1번부터 같이 보면서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1번 문장 읽어보면 한 연구에서라고 하면서 연구가 나온다. 그치? 근데 4살짜리와 5살짜리 아이들이 가족 시간대 프로그램인 아담 12의 1회 방송분을 시청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연구, 그리고 4살짜리와 5살짜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인 아담 12의 방송분을 시청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보면은 이게 TV 프로그램을 보여줬대. 그리고 이번 문장에 그 1의 방송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온다. 그쵸? 학생들이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하고 결국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다룬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드라마 속에서 학교 안 가고 놀다가 혼나는 학생들이 나오는 장면을 계속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것들이 4살, 5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TV 프로그램을 계속 보여줬대. 그리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 딱 한 가지 차이만 줬다는 게 뭐냐면 뒤에서 나오거든. 그리고 한 집단의 결국에는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교사의 말투에만 차이점을 줬대. 그래서 보면은 3번 문장에 한 집단의 학생들은 여기에 앉아서 TV 프로그램을 보자와 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말을 한 교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게 첫 번째 연구 그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은 뭐냐면 똑같은 교사와 시청을 했지만 그 교사는 중요한 정보를 강조했대. 그러니까 그 TV를 봤을 때 안 된다, 저 소녀는 잘못했다,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사건을 설명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감정도 담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짚어줬다는 거야, 정보도.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지 않았고 그거 나쁜 일이다와 같은 말투로 프로그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달해줬대. 그러니까 보면 1번에서는 정말 중립적으로 그리고 감정 없이 설명을 해줬다면, 두 번째 그룹에서는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감정 표현도 하고 설명을 계속 해줬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보면은 그냥 정말 중요한 것들을 계속 짚어줬다는 거거든. 5번 문장에서 보면 결국에 그렇게 했던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 그러니까 정말 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상세한 내용들을 배웠고, 그리고 무단 결석에 대한 지식을 늘렸대. 결국에는 감정을 담아서 두 번째 프로그램을 볼 때 설명을 해줬잖아. 안 돼, 나빠, 이거 무단 지각을 하면 안 되고 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선생님이 전달을 해줬을 때 아이들은 정말 무단 결석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학교를 빠지면 안 되구나, 나쁘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대. 그래서 보면은 교사의 논평, 아까 교사가 했던 그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설명과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은 학생이야. 아까 들었던 애기들 4살, 5살짜리 아기들이고, 정말 보면 그냥 TV를 본 아이들은,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TV 봤어요 라고 끝나는데, 두 번째 그룹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고 학교를 가야 하고 나쁜 행동이다 라고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정말 말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봐봐, 교사가 선생님이 결국에는 설명을 계속 추가적으로 옆에서 해주니까 그냥 정말 4살, 5살짜리 애기들이 봤다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그리고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구나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6번 문장에서 보면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대. 다른 점이 존재했대. 그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여전히 분명했대. 그럼 결국에는 일주일 후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논의가 즉각적인 학습뿐만이 아니라 기억력도 향상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대. 그럼 봐봐, 논의가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의 설명과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바뀌었던 그 생각과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도 학생들이 학교 안 간 학생은 학교 안 가서 혼났어요 라고 기억을 하고
이 차이가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뒤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7번 문장에 보면 결국에는 설명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TV 프로그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선생님이 설명을 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과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기억력도 증진, 결국에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TV를 볼 때 선생님이 설명하고 선생님이 감정을 전달한 게 아이들의 학습에 더 향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학습의 촉진제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선생님이 봤을 때 이 1번부터 7번의 문장에서 나타난 연구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야. 그래서 교사, 선생님의 말, 그리고 감정이 누구를 바꾼다? 학생을 바꾼다. 근데 그 실험을 할 때 사용한 게 뭐야? TV. 결국에 TV를 볼 때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말하고 선생님이 감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말하지 않고 감정 빼고 설명만 했을 때 그 차이, 선생님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TV 프로그램 시청이 어린아이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선생님의 말, 감정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3, 14번 장문은 선생님 설명하지 않을 거고 요렇게까지 일단은 첫 번째 7강 파트 1 내용 설명을 마칠 건데 중간중간에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각 단락별로 중요한 문장들이나 그런 거 선생님이 정리해줬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먼저 정리하고 단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어법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7강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